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전쟁과 평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빠르죠? 네, 오늘은 2권 1부와 2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2권 1부와 2부를 만나기 전에 지도 공부 좀 하고 가시죠. 이 지도에 표시하고 글자 써 넣느라고 고생 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역사 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지도를 봐야 올 텐데, 그 지도를 보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감각을 놓칠까봐 구글 지도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프랑스 파리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스터리츠가 이 비엔나 바로 위쪽에 있죠. 1805년 11월 20일 구력입니다. 율리우스력으로 11월 20일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입니까? 틸지트 1807년 7월 7일 알렉산드르 1세 러시아 황제와 나폴레옹이 평화조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2권 2부와 3부의 이 틸지트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몰렌스크입니다. 4권에 가면은 이 보로지노 전투 전에 이 스몰렌스크라는 이 작은 도시 읍내라고 해야 할까요? 파괴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벼지마라는 곳이 있고요. 이 모스크바 바로 옆에 보로지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1812년 8월 26일 대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모스크바로 진궁하죠. 모스크바로 진궁한다는 소식을 듣고 로스토프 가족은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피난을 갔던 곳이 바로 야로슬라블입니다. 이곳에서 안드레이가 숨을 거두죠. 이 라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영지가 있던 곳인데 톨스토이의 외할아버지 영지, 나중에 자신이 이어받은 영지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보로네슈, 우리 책에서는 보로네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보로네시라고 합니다. 푸슈킨이 아니고 푸시킨이라고 적듯이 보로네시라고 적습니다. 제니소프의 고향이죠. 나중에 후반부에 빨치산으로 활동할 때 이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카잔이 옆에 있는데요. 여기는 톨스토이가 대학을 다녔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도시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출발이 바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의 야회였죠. 1805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스크바입니다. 이 모스크바는 로스토프의 집이 있는 곳이었죠. 1805년 8월에 모스크바에 있는 로스토프네 집에서 나타샤와 어머니 또 나탈리아의 명명일 잔치가 열리죠. 그 무도회에서 그날 밤 열린 무도회에서 피에르와 나타샤가 춤을 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나타샤의 춤 얘기는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거리는 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꽤 멀죠? 요즘은 고속철도가 있어서 3시간 반, 4시간이면 오간다 그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마차로 다녔으니까 아득한 거리였겠죠. 그런데 소설에서 보면은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너무 쉽게 오갑니다. 이 페테르부르크는 이 발트해로 이어지는 이 서구를 향한 창이었고요. 이 표트르 대제가 건설한 인공 도시입니다. 1703년에서 13년에 걸쳐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모스크바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도시죠. 이 바실리 성당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정신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왕복하면서 우리 소설이 진행되고요. 이 주위에 이런 마을들이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 키예프는 이곳에서 보면은 우리 피에르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서 잠깐 머무는 곳이죠. 농노들을 돌봐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파리에서부터 아우스터리츠 그리고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길. 이 대략 파리에서 이 모스크바로 가는 길, 이 직통으로 가도 약 2,8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여기를 경유하면은 아우스터리츠를 경유하면 3,000km 훌쩍 넘습니다. 이 먼 원정길에 나섰으니 문제가 보통이었겠습니까? 이 지도 한 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 지점들 꼭 기억해 두시면은 소설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흑해에 있는 요 크림반도 있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인데 여기에서 바로 톨스토이가 장교로서 전투에 참가했었죠. 이 세바스토폴에 관련된 톨스토이의 단편, 중편 소설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지정학적 공간, 지리학적 공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2권, 제1부와 2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는 1806년 초, 그러니까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끝난 후죠. 니콜라이가 1년 6개월 만에 휴가를 받아 돌아옵니다. 이 니콜라이가 편지를 보내거나 휴가를 오면은 로스토프 집안이 난리가 나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여동생 나타샤 그리고 사촌이면서 몰래 사랑하는 소니아 그리고 동생 막내죠 빼짜 그리고 베라라는 누이도 있죠. 온 집안이 반깁니다. 3월 3일 오스트리아 원정의 영웅 바그라치온 공작을 위한 영국 클럽 만찬이 열립니다. 이 영국 클럽은 모스크바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클럽입니다. 바그라치온은 역사적 인물이죠. 오스트리아 원정의 영웅이었고요. 이 곳곳에서 쿠투조프와 충돌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에르와 돌로호프가 부딪힙니다. 이 돌로호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이 피에르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곰을 물에 빠뜨리고 했던 그 남봉꾼입니다. 돌로호프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피에르는 결투 후 엘렌을 떠나 이 돌로호프가 이 엘렌과 정분이 났습니다. 엘렌을 떠나 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길에 결정적인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결투에서 살아남은 돌로호프는 소니아에게, 제니소프는 나타샤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 제니소프는 니콜라이 로스토프, 그러니까 나타샤의 오빠의 절친이었죠.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절친이었습니다. 돌로호프는 니콜라이를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막대한 도박빚을 진 니콜라이는 아버지에게 부탁해 빚을 갚고 전선으로 떠납니다. 이 도박 장면도 재밌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소설의 전개와 이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읽으실 때는 재밌습니다. 이 도박빚을 진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그 고뇌가 여실합니다. 한편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안드레이가 리스의 고리로 돌아오고 이 리스의 고리 볼콘스키 공작의 영지가 있는 곳이었죠. 리즈는 아이를 낳다가 사망합니다. 중요한 사건이자 에피소드입니다. 안드레이는 나폴레옹의 도움으로 부상을 치료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날이 마침 리즈 자신 아내가 아이를 낳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즈는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죠. 우리 안드레이는 전쟁과 어떤 그 명예 그리고 나폴레옹에 대한 회의 그리고 삶과 죽음 등등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 일부 개요 눈에 선하게 잡히죠. 아마 함께 읽으시는 분들은 이 개요만 봐도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2부는 이렇습니다.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길 피에르는 프리메이슨 회원 바즈제프를 만납니다. 오시프 바즈제프, 오시프라고 등장합니다. 이 프리메이슨 피에르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뭐랄까요? 남봉꾼 비슷한 어떤 삶을 탕진하던 피에르에게 어떤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 지회에 가입한 피에르는 거액을 기부하고 자신의 영지로 떠납니다. 안나 셰르의 야회가 열립니다. 페테르부르크죠. 출세주의자 보리스 드루베치코이가 신상품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교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걸 신상품이 등장한다고 했다네요. 이 보리스 드루베치코이는 일권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엄마 안나 미하일로브나 드루베츠카야가 극성스러운 엄마였죠. 제1권 첫 장면부터 등장했었습니다. 일세고리의 안드레이는 외교사무관 빌리빈의 편지를 받습니다. 빌리빈의 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고 있는 편지죠. 한편 프리메이슨의 지침을 실천하기 위해 키예프로 떠났던 피에르는 보구차로보에서 안드레이를 만납니다. 이 보구차로보는 안드레이 아버지 볼콘스키 노공작이 안드레이에게 땅을 영지를 떼어준 곳입니다. 안드레이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죠. 농노들 또는 관리인들과 함께. 리스의 고리에서는 마리아가 순례자를 환대합니다. 파블로그라드 연대가 다시 등장하고요. 제니소프는 식량계를 탈취합니다. 니콜라이의 친구 제니소프가 식량을 담당하는 그 부서를 탈취합니다. 이때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 부정부패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부하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니소프가 식량계를 탈취하는 것이죠. 이 사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니콜라이가 황제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 1세를 만나게 되죠. 틸지트에서 말입니다. 정찰 중 부상한 제니소프는 야전병원으로 실려가고 병문안을 간 니콜라이는 야전병원의 참상을 목도합니다. 그는 제니소프의 구명을 요청하기에 황제가 머물고 있는 틸지트로 갑니다. 틸지트에서 평화조약이 맺어졌다고 했죠.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 1세 사이에. 출세주의자 보리스는 그곳에서도 분주합니다. 한 작품을 요약한다는 것, 줄거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줄거리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긁어오는데 익숙하죠. 그 줄거리를 정확히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잡아낼 수 있어야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정리한 제2권, 제1부와 제2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큰 줄기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들 보기로 하죠. 하느님은 이성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인식되네. 우리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피에르 베주호프 백작이 이 돌로호프와 결투를 끝내고 그리고 아내 엘렌과 한판 싸운 뒤에 모스크바를 떠나서 페트로그라드로 가는 길입니다. 그 역참에서 그때 마차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역참에서 그 어느 프리메이슨을 만납니다. 여행자였죠. 그 프리메이슨은 오시프였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그 온화한 아버지 같은 미소를 띠면서 우리 피에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와 진리는 우리가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가장 순수한 물과 같네. 그가 말했다. 과연 내가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그 깨끗한 물을 받고 나서 그것의 깨끗함을 판단할 수 있을까? 오직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할 때만 자기 안에 받아들인 물을 일정 수준까지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네. 톨스토이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프리메이슨 사상이 피에르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있었던 피에르가 안드레이를 설득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프리메이슨의 사상은 전쟁과 평화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최초의 그 사상의 그 에센스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도 그걸 받아들이죠. 이 오시프라는 프리메이슨 회원을 통해서. 그런데 뒤로 갈수록 타락하는 것을 보고서 피에르도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나 종파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 원시성,
첫 출발의 그 정신,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본래 모습과 다르게 타락해가는 과정을 드러내곤 하죠. 이 프리메이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피에르가 프리메이슨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에 회의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읽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죠. 프리메이슨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억측들이나 소문들이 많은데 하나씩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요. 톨스토이는 프리메이슨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피에르를 통해서 프리메이슨 사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했는지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분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의 학문만을 갖는다네. 만물에 대한 학문, 온 우주와 그 속에서 인간이 차지한 위치를 해명하는 학문 말일세. 이 학문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알기에 앞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완성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양심이라 부리는 신성한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놓이게 된 것이지. 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우리 피에르는 프리메이슨 지회에 가입을 하고요. 그 가입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진실한 삶,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과 이 피에르, 이 문제만 가지고도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또 사교계로 돌아와 보지요. 우리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라는 사교계 데모는 좀 익숙한 편이죠. 첫 장면이 전쟁과 평화 제1부, 제1권, 제1부, 제1장이 바로 안나 파블로브나 연회에서 시작됐었죠. 사교계, 특히 이 밤에 베푸는 야훼가 어떤 곳이었는지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계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한가한 날에는 집에서 예전 같은 야훼를 열곤 했다. 그녀만이 주체할 재능을 가진 야훼.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하듯 무엇보다 진정한 상류사회의 정화, 베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지적 정수의 꽃이 모이는 그런 야훼 말이다. 이처럼 엄선된 모임이라는 점 외에도 안나 파블로브나가 야외에서 매번 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인물을 모임에 제공한다는 점, 정통적인 베테르부르크 궁중 사교계 분위기의 토대가 되는 정치 온도계의 눈금이 이 야훼에서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으로 인해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훼는 더욱더 차별화되었다. 사교계를 이끄는 여성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고요. 궁중에 근무하는 여관으로 일했다 그랬죠. 일하는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는 사교계의 어떤 데모로서 자신의 사교계의 퀄리티를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새로운 인물을 공급해야 되죠. 그걸 신상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상품으로 등장한 인물 중에 하나가 보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 정보들을 아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계 고위 관리들 오게 되고요. 또 귀족 집안들을 부르게 되겠죠. 이 사교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에서 이 안나가 사교계에서 추방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서도 이 사교계가 무엇인지는 깊이 있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교계 장면 잘 보셔야 됩니다. 무도의 장면, 그리고 이 만찬 장면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정치 온도계의 눈금이 표시되는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야훼, 사교계에서 베푸는 야훼였다는 것. 그리고 이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의 이 사교계와 엘레인이 이끄는 사교계의 차이가 뭔지도 살펴봐야겠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당겨서 말씀드리면은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가 이끈 사교계는 애국주의적인 그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엘렌이 이끄는 사교계는 친나폴레옹적입니다. 친서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구주의자와 슬라브주의자가 대결하는데 러시아 사상사에서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만은 그 하나의 단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이 대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해요. 이 권 제1부와 2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베주호프가 페테르부르크에서 키예프, 자신의 영지가 있는 키예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리시의 고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시의 고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드레이가 자신의 영지, 아버지로부터 분가받은 영지 베구차보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안드레이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안드레이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안드레이는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환멸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깊은 그 죄의식과 죽음에 대한 그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 생에 대한 의욕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때 안드레이와 피에르가 리시의 고리로 돌아오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마침 홍수가 지고 강물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장면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대화 장면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전쟁과 평화의 어떤 중요한 고비 사이, 길목입니다. 대화를 계기로 해서 안드레이는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다음 2권 3부와 4부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참나무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타샤를 만나고 나타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곳으로 가는 이 지점이 바로 안드레와 피에르의 대화입니다. 서사의 진행 과정상 중요한 그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들을 잘 잡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곳에는 큼직한 포스트잇을 꼭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책을 다시 뒤져볼 때 많은 도움이 되죠. 기억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읽고 꽂아두거나 다른 사람 주거나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두고두고 있는 책들이 있죠. 이 전쟁과 평화 같은 고전들은 두고두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빼보게 됩니다. 힘이 들 때, 자꾸 머리가 번거로울 때, 세상이 시끄러울 때, 고전에 가끔씩 그 피난처를 마련하곤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에르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느님과 내세가 있다면 진리도 있고 선도 있어요. 인간의 최고 행복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해요. 피에르가 말했다. 우리가 이 순간 한 조각 땅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저곳에서 모든 것, 그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곳 모든 것 속에서 영원히 살았고 또 살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나룻배 난간에 팔꿈치를 괴고 선 채 피에르의 말을 들으며 범람하는 푸른 물에 반사된 붉은 햇빛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피에르는 침묵했다. 나룻배는 오래전에 정박했고 오직 물결만이 희미한 소리를 내며 나룻배 밑바닥을 때렸다.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찰싹찰싹 부딪히는 물결 소리가 피에르의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 말을 믿어라. 안드레이가 피에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내면의 변화를 겪는지 2권 3부 4부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안드레이를 구원하는 피에르의 말이었습니다.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혼란입니다. 니콜라이 로스토프가 제니소프를 구명하기 위해서 야전병원에 들렀다가 틸지트로 갔다고 했죠. 알렉산드르 황제에게 직접 그 탄원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가 나란히 있는 걸 보고서 놀랍니다. 어떻게 적군인데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의 병사들과 싸움을 하도록 지휘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황제가,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태양 같았던 황제가 나란히 있단 말인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맺어지는 자리죠. 여기서 이 알렉산드르 나폴레옹이 각각 프랑스군과 러시아 군 그 장교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죠. 그 자리에서 로스토프는 혼란에 빠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보시죠. 로스토프는 연회를 즐기며 흥청거리는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집 모퉁이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도저히 끝맺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무시무시한 의혹이 일었다. 때로는 표정이 변하고 고분고분해진 제니소프, 그리고 잘린 팔다리와 불결과 질병으로 꽉 찬 병원 전체가 로스토프의 뇌리에 떠올랐다. 시체에서 풍기던 병원 냄새가 어찌나 생생하게 느껴지던지 그는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흐뭇해하는 하얗고 조그마한 손을 지닌 보나파르트가 떠오르기도 했다. 그는 이제 황제이며 알렉산드로 황제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잘려나간 팔다리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이 황제들이 베푼 이 연회를 보면서 로스토프는 깊은 의혹에 빠집니다. 자신의 부하들, 로스토프는 지금 중위 장교니까요. 자신의 부하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야전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황제들은 서로 웃으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푼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나폴레옹은 이제 황제 됐단 말이에요. 적장이 아니고. 그리고 알렉산드르 황제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무명의 용사들, 수많은 병사들은 왜 죽었단 말인가? 잘려나간 팔다리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이 고민. 이게 톨스토이의 전쟁에 대한 회의 또는 고민이기도 했겠죠. 우리는 전쟁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전쟁의 이면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로지노 전투에 이르면은 피에르 베주오프가 전선에 가서 전쟁 장면 하나하나 봅니다. 역사가들이 얘기하거나 화가들이 그린 그 전쟁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전쟁을 미화하곤 하죠. 그 장면은 두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콜라이 로스토프, 젊은 장교의 그 혼란을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1967년 소련에서 만든 전쟁과 평화 7시간 남짓한 대작이 있다고 했죠. 이 대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 이 원작을 그대로 따라하고요. 하나하나를 그대로 재현해 놓습니다. 편집이 거의 없이. 그 재현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놀라워요. 한국어 자막이 없어서 조금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장면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원작을 보면은 정말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식에서부터 풍경, 하나의 장면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디테일까지, 식탁 위에 놓이는 그 음식 하나하나까지 이 책에서 묘사하는 것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 장면 나중에 우리 나타샤가 아저씨를 만나 춤출 때, 민중과 만나서 춤출 때 어떻게 재현되는지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와 안드레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제2권, 제1, 2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강물이 범람하는 그때 대화를 나눕니다. 앞에서 봤던 대화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피에르의 대화를 듣고서 안드레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스트리츠 전투 이후 처음으로 그는, 안드레이입니다, 아우스트리츠 들판에 누워 바라보던 높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오래전에 잠든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 있던 가장 고귀한 무언가가 갑자기 영혼 속에서 즐겁게 깨어났다. 피에르와의 만남은 안드레이 공작에게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건과 더불어 그의 내면 세계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의 내면 세계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베주오프의 얘기를 듣고 난 후죠.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 안드레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타샤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타샤를 사랑하면서 삶의 환희를 맛보기도 하지만 사랑은 늘 절망을 동반하게 마련이죠. 제2권 3부와 4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톨스토이 대작 읽기 4번째 시간 전쟁과 평화 제4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